지금부터 2020년도 대비 정보 컴퓨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송광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하실 때 그간 이렇게 기출됐던 내용들을 좀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출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2014년도하고 아니 2018년도하고 19년도 것 수 기출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평가원에서의 평가 영역이 어떻게 될 건가. 자료에 보면은 그 평가 영역 및 그 평가 있죠. 요거는 평가원에서 2015년도에 개편돼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가, 요걸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수업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와 더불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봐보시면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관한 것들을 과목별로 문항 분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18년도 것들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문제에서는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제 플립플롭에 관한 건데, 기본적인 플립플롭이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S 플립플롭이나 JK나 T나 D 플립플롭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ST라는 플립플롭에 대한 해로도를 주고 나서 특히 이 특성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문제였죠. 물론 이제 기본 개념들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딱 잡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입형으로서 2점짜리지만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았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의 방정식하고 이제 기본 컴퓨터 구조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5점짜리 나왔죠. 근데 기본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제 이론 과정을 거치면서 볼 때 컴퓨터 시스템 구조라고 하는 기본서 있죠. 이 책인데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이 책에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컴퓨터 구조와 시스템인가요? 마노가 썼던 책자주 번역서, 그 책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는데, 그 기본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버스 시스템하고 관련돼서 5점짜리가 나왔는데, 이 5점짜리는 사실은 5점짜리지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본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 BSA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BSA라고 하는 이 뭡니까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뭡니까? 명령어 사이클을 설명해 두고 나서 패치 사이클에 해당되는 것을 써봐라라고 했는데, 위에 문제 갖다 써놓고 나서 패치 사이클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갖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대신 그 흐름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기본 이론에 충실했던 사람이면 5점짜리는 다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2018년도 꼴도 한번 봐볼까요? 2018년도 것은 다음 장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나오는데, 다음 장 보시면 그때도 뭐냐면 플립플롭이 나왔었죠. 이 플립플롭의 얘기는 뭡니까? 여기표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버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 또한 뭡니까? 바로 아까 기본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문제나 작년에 나왔던 것은 범위는 거의 똑같은 분야에서 나왔어요. 플립플롭이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본 컴퓨터 구조에서 버스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문제를 출제했죠. 물론 이제 내년에 패턴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라. 그래서 보자면 논리 회로에 관련된 것들을 기입형으로 2점짜리를 줬고, 그 다음에 4점이나 5점짜리로 해서 주어서 평균적으로 컴퓨터 구조는 7점이 2년 연속 배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자료 하나씩 갖고 들어오세요. 자, 그 자료 두 개. 그래서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기출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컴퓨터 구조는 역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논리 회로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서에서 그 만호 책자, 이 책자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컴퓨터 구조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책자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것들이죠. 운영체제에서는 사실은 그 난이도가 가장 높았거나 아니면 혼동스러웠던 내용들이 운영체제에서 나왔는데, 이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라는 거 있죠.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프로세스가 뭡니까?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와서 준비 상태에 있다가 다시 뭡니까? 러닝 상태로 갔다가 러닝에서 타임아웃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오고 입출력 요청이 오면 블록 상태가 됐다가 다시 준비 상태가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그 번호별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에 관련된 2점짜리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 아주 운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기억장치 관리하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관련된 것들이었죠. 이 두 개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문제하고 이 세 개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올해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 관리에 관련된 것들이 보시면 내가 시험 봤던 많은 사람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의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판단하기가 당시에서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풀었던 사람들은 쉽게 풀었었고 풀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파악을 못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기억장치 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뭡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기억장치 관리로 배치가 되고 가상기억장치 관리로 배치가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시험 출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 자체로서는 어렵지가 않았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문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 올해 나왔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인강 사이트에서는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기억장치 관리하고 이렇게 현재 SPN이라고 주어지면 SPN은 뭡니까? SJF 스케줄이랑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특색이 있었던 게 그 이전에는 전혀 다른 그 일반 기본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처리가 될 때 하나가 CPU를 할당했다가 다시 입출력을 했다가 다시 CPU로 되돌아오고 이 과정을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각각 프로세서가 A, B, C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주어진 CPU 시간만큼 실행하고 끝나는 건데 이거 뭐냐면 다시 입출력을 갖다가 다시 준비 상태를 받아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실력을 나름대로 갖추신 분들은 맞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혼동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뭐 자기 답이면 답인 것처럼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들 하고 평가원에 가장 뭡니까? 그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게 현재 SPN의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뭡니까? 2차 특강 할 때 제가 와서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해설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확실히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두 개가 가장 어려웠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공 B에 있었던 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걸로 판단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두 문제 말고서는 다른 문제에서는 다 손쉽게 풀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쉬웠던 문제인데 지문들이 너무나 기니까 느낌상 어렵게 느꼈을 뿐이지 사실상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쉬웠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 합니다. 총괄적인 평가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뒤에 오신 분. 마지막에 오신 분 자료. 그 옆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지금 뭡니까? 2점, 4점, 4점이 10점 배점이 됐죠? 이제 2018년도 한번 봐봅시다. 2018년도 보면 수행 모드에 관련된 이건 뭐냐면 간단한 뭡니까? 사용자 모드하고 시스템 모드 쓰는 것이었으면 커널 모드. 그거하고 페이지 테이블과 관련돼서 현재 뭡니까? 어떤 주소에 위치하는 가상의 주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있었는데 두 문제는 쉬웠는데 작년에는 가장 어려웠던 게 경쟁 상황에 관련된 프로세스 동기화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관련된 게 2018년, 2019년에 다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2점, 4점, 4점에서 10점이 배점이 됐으니까 배점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 관련된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딱히 어떤 서적을 기본 서적으로 해서 컴퓨터 구조 마냥 만호가 쓴 책자를 그냥 그것만 보면 해결되는 이런 것을 책자는 살짝 뭡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추천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랄지 이런 책 가지고서 성실하게 문제 같은 거 소화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올해 특징이 뭐냐면 SQL이 두 문제가 나왔었죠. SQL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할 때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게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SQL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은 두 문제 다 쉬웠던 문제죠. 쉬웠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부속 질의에서 인절 나와가지고 했던 건 개념이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SQL에서 이제 조인에 관련된 것과 이제 무결성에 관련된 것들이죠. 조인하고 무결성에 관련된 것들이었었는데, 조인에서는 이제 아우터 조인에 관련된 것이었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 중복된 속성 같은 경우는 제거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SQL에서는 조인을 하게 되면 절대 두 개 속성이 양쪽에 있다 치더라도 그 자체가 중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속성의 수가 뭡니까? 올해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속성이 8개가 돼야 맞는데 차수 세는 것이죠. 8개가 되는 거 맞는데 그것을 7개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SQL에서는 조인할 때 2개 다 나타납니다. 스타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셀렉트 하고서 이렇게 해서 스타 하고서 뒤에서 이제 조인이라고 연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 대수 같은 데서 뭐 자연 조인 한달지 그러면 중복된 속성은 제거가 되고 나타나는 말이에요.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걸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 심화 이론 책자에서도 보면 SQL에서 그 예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중복이 돼 있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걸로 판단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결성에서는 뭐냐?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에 관련된 거죠. 이 문제들도 아주 쉬웠던 거죠. 네? 그래서 SQL에 관련된 두 가지는 기본적인 뭡니까? 기본 정리만 잘 하고 계시면 쉽게 풀렸던 문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트랜잭션의 스케줄링에서 직렬성과 비직렬성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렬성이 뭐고 비직렬성이죠. 근데 직렬성하고 이제 비직렬성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 같은 걸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보는 게 정익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석호 교수가 써놓은 책자. 이 책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책자에서는 직렬성과 비직렬성에 관련된 것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트렌드 직렬성, 비직렬성에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보시면 이제 뭐 기술고시에서 보시면 2000년도 초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 2010년도 한 몇 년 됐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관련된 문제가 스케줄링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심화 책에도 나와 있고 문제 풀이에서도 다 설명을 하고 그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들은 만약에
정익사 책만 고집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못 푸는 거죠. 증열성과 비증열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번역서와 같은 책자들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증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개념 자체를 놓쳤던 분들은 아마 많은 분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좀 주목을 해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증열성과 비증열성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책이 어떤 방식으로 다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잘 파악을 해봐야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경우가 10점 배점인데 2018년도 거 볼까요? 2018년도 것에서 보면은 뭡니까? 회복기법에 관련된 것에서 회복에서 뭡니까? 지연갱신하고 즉시갱신에 관련된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SQL하고 관계 대수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개념을 해서 정규화도 작년도에는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점, 4점, 4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10점 배점을 했죠.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도의 배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출문제 관련된 문제들을 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가장 흔하게 쉽게 접해서 보기 좋은 책자는 아까 얘기했던 정익사에서 나왔던 이석구 교수 책자가 가장 흔하게 보는 책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책에서 서술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은 그런 어떤 다른 뭡니까? 그 번역서랄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걸 발췌해서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커버가 되지 않으니까 기본서를 데이터베이스 이석구 교수로 삼되 부분적으로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그런 다른 책에서 보완을 시켜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 자료 구조 문제는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작년도에서 13점짜리가 배점됐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보면 몇 점입니까? 11점인데 11점이 아니라 사실은 13점짜리예요. 근데 이제 이 C 언어에서 뭡니까? 퀵 정렬하는 것처럼 C 언어처럼 해서 제가 C 언어로 이렇게 빼놨는데 여기서 C 언어에서 수합 함수를 써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자료 구조 문제이긴 한데 C 언어만 알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역시 지금 우리 시험에서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C 언어에 대한 로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지금 뭡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뿐만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이 있죠?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이것도 뭐냐면 자료 구조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C 언어에 대한 개념만 알고서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예랄지 이런 것들 할 때 C 언어가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면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C 언어랄지 로직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쉽게 뭡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정보 컴퓨터 과목에서도 보면 다른 과 전공을 하다가 그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학원 진출했달지 아니면 뭐 부전공을 그렇게 했달지. 그래서 수학하셨던 분들이 정보 컴퓨터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C 언어에 대한 로직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힘들지 않은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과 로직 이야기에서는 C 언어가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거. 혹시 부족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처음부터 C 언어는 꾸준히 해나가면서 실력을 향상해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구조에서 보면 이진 탐색 트리에 관련된 건데 이진 탐색 트리에서 뭡니까? 루트로부터 왼쪽이 적은 거 오른쪽이 큰 데이터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죠. 안쪽에서는 뭐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큐, 큐에서도 보면 원형 큐에서 삽입 삭제하는 문제 있었죠. 원형 큐에 삽입 삭제하는 문제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해놨는데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도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점이 되겠고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거 F의 0이 0이고 F의
1이 1일 때 F의 N은 F의 N-1 플러스 F의 N-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뭡니까? 그 시언어로 준 거죠, 시언어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자료 구조 문제라기보다는 시언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다 풀릴 수 있었던 문제. 칸을 써놨는데 뭡니까? 이게 이제 대부름을 해 나가자면 대부름을 해 나가는데 뭐 2, 1 다음에 뭐냐라고 쓰는데 2, 1 다음에 뭐가 있으면 0이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이것도 5점짜리였었는데 난이도는 되게 낮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것에서 봐보시면 깊이 우선 탐색에 관한 거 4점짜리하고 해싱에 관한 거 4점짜리하고 기수정렬에 관한 거 5점짜리인데 기수정렬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만 이해하시면 풀리는 문제예요. 기수정렬에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준비하실 때는 시언어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1년 후 시험 과정에서 2번 정도는 뭐 체킹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출문제만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3점으로서 전 과목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죠. 배점이 높은데 이제 시연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13점이었는데 올해는 11점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자료구 문제랑 같은 건데 시연하고 연관되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배점은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거, 데이터 통신은 기평 2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4점짜리 문제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고 해서 NAT라고 있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IP 주소의 고갈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설 네트워크를 해놓고 나서 공인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나갈 때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 내용이 NAT죠. NAT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도 과거의 객관식 문제 때 NAT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 기출문제 분석에서 보면 NAT에 관한 것은 책이 안 나와가지고 해설을 길게 해놨습니다만은 거기서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변환하는지. 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기출하고 연관됐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CP 송수신 과정.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때 같은 경우는 올해는 통신에서 TCP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강조를 했거든요. TCP에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TCP에 관해서는 송수신에 관련된 것, TCP 타이머에 관련된 것, TCP 혼잡제에 관련된 것. 이 세 가지를 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이것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과거에 대한 뭡니까?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들만 제대로 해놓으셨어도 두 문제는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신 문제가 좀 쉬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DNS 서버나 CSMA에 관련된 건데 작년에 두 문제들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작년도 두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고 일반적으로 뭐 DNS 서버에 관련된 것들은 뭡니까? 많이 뭐 소개가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통신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어차피 교보문고 5판 책자는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그 이전에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쭉 내는 거니까 컴퓨터 구조만큼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것에서는 교보문고 그 5판 책자를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책이 이제 워낙 두껍긴 한데 그 두꺼운 책자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뭐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장은 보고 어떤 장은 볼 필요 없고 뭐 이런 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3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3분의 1만 책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서로서 그 책은 사서 필요한 장들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는 얘기하는 자료구조는 뭡니까? 시로 쓴 자료구조 책자 있죠? 보시면 그 책갈피가 노란색 바탕으로 돼가지고 있는 책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언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언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시언어가 지금 세 문제인데 2018년도도 세 문제고 올해도 세 문제가 돼 있고. 근데 시언어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름에 관련된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대부름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 출제가 안 나온 해가 없었으니 항상적으로 대부름에 관련된 것들, 뭐 함수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한 경우가 이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 거명할 수는 없고 그 시언어 문제 중에서 그 전공 A에서 나온 앞에 그 퀵 정렬처럼 돼 있던 것도 있습니다. 조금 뭐 혼란스럽게 해놨는데 그 문제에 관련된 것들도 그 풀이한 학생이 시험 보는 과정에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한 7, 8분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실 때? 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가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시연을 할지 그런 문제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풀리질 않는데 억지로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진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못 풀어버리고 시간이 다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막상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만약에 시연어 같은 로직의 문제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스킵을 해요. 스킵을 하고 다른 문제를 쭉 풀어놓고 나서 나머지 쉬운 문제 같은 거 쉽게 풀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그럼 풀다가 결론 못 풀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10분씩 매달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러고 나머지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펑펑펑 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다고 그러대? 아른거리는 거야. 아른거리는 거지. 그럼 그 문제는 놔두고 그 문제를 놔두고 다른 문제 풀고 나서 나중에 가다가 그러다가 못 풀면은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푸는 거지. 특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쉬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상당히 보면 노직을 잘 돌려야 됩니다. 이 문제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는 쉬웠었고 그다음에 카피 앤 소트에 관련된 것도 요것들도 보면 다 함정이 있었어요. 해설을 보시면 그 함정에 관련된 것도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뭐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포문장 안에다 넣어놓고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포문장 안에 3번 도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4라고 써요. 5가 맞는데. 다 걸리는 거지. 다 틀린 거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하게 관련된 것은 52점으로서 이런 정도가 되고 2018년도도 보시면 이제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8년하고 2019년도 문제를 대비를 해보자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전화하는 게 작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막상 이렇게 시험 문제들을 덮어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문제 때문에 전공비가 되게 어려웠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징이 뭐냐면 한 문제에 지문까지 포함해서 한 면에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상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별 볼 일이 없었던 문제인데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3장이든가요? 3장인가 4장인가 3페이지인가 더 늘었습니다. 늘어나서 지문이 기니까 되게 피부적으로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이제 지문이 길어졌는데 지문이 긴 게 뭘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에 오류가 없도록 각각 내용 자체를 다 설명을 해줘요. 알고 계신 분은 그냥 다 읽을 필요 없이 쑥쑥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하나씩 읽으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 버리는 거죠. 네? 내가 다 아는 문제, 이런 문제,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막 여러분들이 한번 뜯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문제를. 이게 설명을 해주게 할 뿐이지 그 내용은 문제 푸는 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것도 잘 봐둬라. 핵심이 뭔가, 묻는 내용이 뭔가를 알고 빨리 풀면 그런 지문들 복잡한 것들 다 일부러 하나하나씩 읽지 않고서도 다 문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 꼬박꼬박 하나 읽어서 보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 사실은 그 해답은 뭐 알맹이는 없고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이나 2019년도의 내용의 패턴들은 비슷했다는 것들을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이 정도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상세화라고 나와 있죠?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이네요.
2016년에 선게 2017년부터서 현재 이 평가 영역대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뭐냐면 올 한 해 동안은 내년 한 해 동안 쭉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항상 보시면서 아 영역은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가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앞에 펴지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죠. 기존의 표시 과목별 평가 요소는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논리회로, 프로그래밍, 언어론, 컴퓨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거기 중에서 지금 시험 출제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은 올해 안 나왔어요. 시험이. 프로그래밍 언어론도 2018년에도 안 나왔죠. 평생 안 나올까요? 아, 나오죠. 그 전에 나왔으니까. 2017년에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은 제가 대강조할 겁니다. 한 문제 나올 거니까, 내년에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로 추가가 된 게 뭡니까, 의사? 신규로 추가된 게 이산구조, 인공지능, 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 공학.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도 안 나오고 재작년 올해도 안 나왔는데 올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꾸준히 제가 뭐 했죠. 왜냐면 요거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면 버리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호가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산구조랄지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윤리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죠. 놔두시고 소프트웨어 공학 이 세 개의 과목인데 이산구조는 자료 구조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뭐 다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산구조에 관련된 것들은 뭐 그래프 중에서 그 오일러 그래프하고 뭐 해밀턴 그래프 두 가지가 더 추가를 하면 되고 나머지 뭡니까? 뭐 이렇게 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추가되니까 그 자료 구조의 일부에 한 단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분야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각 컴퓨터 교육 뭡니까? 컴퓨터 관련된 교육과에 대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과목에 추가시켜서 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제로 가는 교수도 뭡니까? 수업도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뭐 시험 출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이전에 지금 잠정적으로 시험이 중단됐다가 이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은 시험 출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새로운 과목에 추가된 것에는 내년에는 유의하고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일반 과정에 추가를 시켰고 인공지능은 심화 과정에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정도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다음에 추가 표시 과목별 평가 요소던데 그거는 뭐냐면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기존 과목 영역에 재구성했다는 얘기인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의 운영체제나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나 컴퓨터 구조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요건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평가 영역의 요소는 뒤에 나와 있죠. 네? 각 과목별로 쭉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관련된 교과 과정까지를 가지고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 바탕 위에서 어떤 분야별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분야로 해야 될 거 말까는 평가 영역을 보시라는 얘기죠. 평가 영역에 나왔던 기준에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지지는 뭐 따지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보시면서 쭉 봐나가는 얘기예요. 7페이지에서 아까 보면 7페이지에서 봐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처리론에서 봐보시면 그 트랜잭션 관리로 봐보죠.
보면 트랜잭션의 개념과 스케줄링이 나오죠. 예?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 있죠. 이렇게 트랜잭션 스케줄링에서 직렬성하고 비직렬성에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석구 교수의 책자는 안 나와 있다고 썼는데 트랜잭션을 관리해서 보면은 이 평가 영역의 요소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주목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과목에 관련된 평가 영역의 요소들은 언제든지 과목별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런 내용까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썸머리를 해나가고 그럴 때 그런 정리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정리할 때 내가 공부의 범위를 정할 때 이걸 참조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올해 강의 계획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올해도 강의 계획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새롭게 뭐 추가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서 그 새롭게 변경된 것만 제가 이제 시언어 특강이 있죠. 시언어 특강을 제가 2015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이제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서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직접 해보고 내가 실행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캔타시아라고 해서 음성으로 강의를 하면서 컴파일러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촬영을 하고서 3년 동안 연속했는데 올해는 개편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제 기존 책자에다 문제들도 많이 추가가 시키고 내용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내용 자체에서는 거의 내용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25강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30강으로 시언어 책도 개편했습니다. 양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 시언어 같은 경우는 시언어 특강을 30강으로 해서 올해 이제 10월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책은 이제 조만간 출간이 될 거고 캔타시 촬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1월 말까지 해서 30강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1월 말까지 해서. 그래서 시언어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제 물론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시언어가 부족한 분들은 꼭 그 뭐 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꾸준히 하루에 양 많지 않게 쭉 해서 해 나가면서 기본 개념들 잡혔으면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만이 시언어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를 똑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노직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로직들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문제들을 그 이전에 있는 것보다 많이 추가를 시켜서 책을 추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일반 과정을 석 달 합니다. 일반 과정을 3개월 동안 하는데 1월 6일 일요일 날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일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1시부터니까 뭐 이게 몇 시지? 8시까지 할 겁니다. 8시까지 하고 일반 과정에서는 대웅출판에서 원투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 원투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4, 6월 달에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1, 2, 3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내용에서 크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기출됐던 문제들에서 뭐 크게 벗어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 2018년, 19년도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특히 일반 과정, 심화 과정은 책 뭐 수정 뭐 내용 틀린 문제만 수정을 할 거고 보완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 자체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출제의 과정은 기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시면 다 합격한다라는 거. 내용 자체를 확대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한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는요. 뽑는 인원이 뭐 10명 이내일 때도 있고 20, 30명일 때도 있고 이때 같은 경우는 문제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해마다 책을 바꿨으니까요. 올해는 이 내용이 안 나오니까 더 추가를 시키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범위들이 거의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는 얘기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출제될 수 있는 범위랄지 방향들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심화 과정은 일반 과정은 변경이 없고 기출문제 분석 과정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제가 한 달 땡겼습니다. 작년에 4월이는 올해는 3, 4월로 기출문제를 빨리 땡겨서 먼저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자,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개편을 한 겁니다. 개편을 한 거니까 그 내용대로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7, 8, 9가 이제 적정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적정 문제풀이 과정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풀이는 저는 해년마다 바꿉니다. 근데 문제 자체를 전체를 다 100% 틀리게 하진 않고 중요한 문제들은 전에 썼던 거 쓰는데 그래도 뭐 거의 50% 정도는 바꿔서 문제를 바꾸니까 올해도 작년하고는 달리 문제는 새롭게 뭡니까? 출간을 해서 할 겁니다. 올해는 1, 2, 3로 책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 2, 3로 하든 1, 2로 하든 뭐 그때는 지금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는 이제 8회로 합니다. 8회로 하는데 9월 말 정도에나 해서 올해 보니까 시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험 내년 시험이 거의 비슷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인가 달라집니다. 그거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8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인데 작년에 보자면 작년도에 모의고사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등에서부터 한 뭐 3, 40등까지가 뭐 거의 60점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작년도에 봐보니까 제가 1회 때 60점대에 있는 사람이 한 22명 정도 돼요. 22명. 근데 그 사람들 봐보니까 작년에 서울에서 1차를 보고 떨어지는 분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합격을 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합격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좋은 점수 나오신 분은 1차는 거의 100%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뭐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스터디 하는 건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터디 팀에서 한 팀은 4명이 시작해서 4명이 전원 합격을 했고 또 한 팀은 4명이 1차까지 합격했다가 2차만 1명이 더 주고 3명이 됐고 그런 식이 했던 팀들이 한 1000여 팀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그러니 올해도 한 팀 정도는 전원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피스텔을 임대해가지고 여기서 가깝게 장승배기에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팀을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스터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해줄 겁니다. 제가 편성을 해주는데 저도 감안합니다.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는 흔들립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1월, 2월 넘어가고 3월 정도 되면은 각 팀들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 그 팀들은 끝까지 쭉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스터디 룸을 운영을 할 건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스터디를 받고 스터디 시작일은 1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 지금 2차 시험을 지금 스터디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팀들이 끝난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제 스터디 조를 짜 나갈 겁니다. 짜 나갔는데 뭐 전공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공들 각 과목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하고 의자 배치되어 있고 화이트보드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직접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복합기 복사도 다 될 수 있고 냉장고 취사 가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당 주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 5명 정도로 하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9시부터 이제 6시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팀별로 조절하시면 돼요. 팀별로 해서 9시부터 6시 안에 뭐 10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가지는 않고 뭐 일찍 끝나고 그러는데 시험이 임박하면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할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2번에서 스터디를 짜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분에 한해서는 12월 말까지 뭡니까? 특강 들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뭐 사이트랄지 아니면 카페랄지 이런 쪽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아니면 이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뭡니까? 작성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편성을 할 겁니다. 스터디 룸에 대한 위치는 거기 나와 있죠? 약도가. 그래서 이제 올해 관련된 게 기출문제에 관련된 것들하고 이제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비교들을 좀 잘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언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라는 것. 그 점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들은 게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플랜들을 좀 잘 짜세요. 플랜들을 잘 짜놓고 나서 그렇게만 꾸준히 해주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최근에 시험에서는 1년만 준비하시면 거의 합격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다 합격할 거니까 내년까지만 인원들이 좀 많다고 그러고 그 이후부터서는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올해 정점인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현직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내년 장학사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나 봐 학교에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대체로 근데 이제 추이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 겁니다만은 뭐 100명 이상은 뭐 내년에도 뭐 뽑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